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애가 우리 애들 앞길 막아서야 되겠냐? 이 돈 받고 조용히 이혼이나 해. 내 아들 창창하게 잘 살게 살아지란 말이야. 네, 시모가 며느리인 저에게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바람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이혼시키고 싶어 안달난 시모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막힌 제 사연을 여러분께 얘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제가 여대에 다닐 때 대학신문 발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의 전국 연합 동아리 모임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 만난 남편의 모습은 깔끔한 네이비색 폴로 셔츠에 잘 다려진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고 단정하게 젤로 넘긴 헤어스타일이 멋있었어요. 그런 댄디한 차림새에 반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의외로 대구 사투리와 억양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사투리와 억양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투리를 애써 감추려 서울 말씨를 쓰려고 안간힘이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패션 코드도 잘 맞았어요. 저는 남자가 못생긴 건 참아도 옷 못 입는 건 못 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를 하다 취업할 나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경제학과 전공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 지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대학 시절 학점이나 스펙 관리를 열심히 안 해서 번번이 낙방이었어요. 그즈음 저는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돈만 높아지지 말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지원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모 백화점의 한 매장 관리직으로 취업했어요. 처음에는 가오가 살지 않는다며 탐탁치 않아 했지만 몇 달 되지 않아서 명품도 자주 접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패션에 관련된 일을 해서인지 나름 만족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둘 다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고 딱히 시모와 만날 일이 없었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온 뒤 처음으로 시모를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다닐 적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남편과 그 위에 누나 둘을 키워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시모가 생활력 강한 존경스러운 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소개에 따르면 시모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한복집을 하시며 남매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누나는 호주에서 결혼해서 이민을 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결혼식 때 외에는 시누이와 만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왕래가 거의 없이 지냈죠. 그래서 남편의 본가인 대구에 내려가서 인사드릴 분은 오직 시모 한 분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모가 정해준 대구의 한정식집에 남편과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눈에 띄는 한 60대 여성분이 입구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TV 드라마 속 부잣집 마나님들이 할 법한 한껏 부풀려 동그랗게 말아올린 업스타일의 헤어, 자수 무늬가 돋보이는 아이보리색 스커트 정장, 연보라색 스카프와 귀, 목, 팔목, 손가락 어디 한 곳 빠짐없이 보석알이 돋보이도록 세팅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눈을 살짝 아래로 내리깔고 들어오시는 모양새가 곱고 우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저렇게 패션에 진심인 어머님 밑에서 남편이 자라서 옷을 잘 입고 신경을 썼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자신의 아들과 곧 며느리가 될 저희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이미 봐놓고도 어떤 아는 체 하는 기색이나 인사도 없이 도도하게 들어오셔서 속으로 아, 왠지 만만한 분은 아니구나 하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자리에 앉은 뒤 식사를 하며 의뢰 상견례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양치는 잘 계시는지,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등. 예비 시어머님이 물으실 법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별다른 이상한 낌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막바지에 후식 과일과 차를 마시며 시모는 전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한복집을 운영하다 보니 참한 규수를 보는 안목이 생겼달까? 내가 꿈꿨던 며느리가 있었어. 그런데 저 아가 자기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오랫동안 연애한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대는 통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뭐야. 아가씨, 아니 서연씨라고 했나?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내가 서연씨 학교며 직장이며 재산 상황 얘기를 듣다 보니 이미 내가 생각하던 아가씨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서 어쩌겠어. 저 아가 선 몇 번 봐도 눈에 안 찬다는데 아가씨만 좋다 하는데 웃자겠냐고. 내가 마음을 정해야지.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속이야기에 저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시모의 얘기를 듣다 보니 시모와 남편은 저의 조건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저 몰래 선도 몇 번 본 모양이었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른께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대구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위치에 있어. 우리 손님들도 죄다 우리 대구 유지라니까? 그분들 자제부터 직업이면 직업, 재산이면 재산 다 갖춘 노블레스들만 상대하고 교회 권사님들이 정말 좋은 호적 가지고 왔는데 다 물리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알고 있어? 혹여나 우리 아들이 아비 없이 혼자 자랐다고 아가씨네 집에서 말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나나 우리 집안이 아주 보통이 아니라고. 일반 서민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니 드라마에서 돈다발 던지며 해대는 그런 시모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초면에 예비 며느리에게 이게 무슨 막말이랍니까. 결국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시모의 얘기는 자신과 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하며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은 서운치 않게 잘 챙겨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모와 만남 이후 저는 이 결혼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막말한 시모에게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결혼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분가에 살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모와 1년에 몇 번이나 부딪힐까 싶어서 크게 마음을 담아주지 않으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렇게 어깃정을 놨는데 어떻게 대충 준비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명품이며 온갖 패션용품에 물욕이 가득한 남편은 어떻고요. 예물 시계에 시모댁에 예단 명목으로 드리는 가전제품, 심지어 다이아 반지 세트, 모피코트 등등 제가 몇 년간 적금해온 5천만 원의 돈으로 턱없이 모자라니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정도로 뻑적지근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합치면 거의 1억이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것들이 온통 명품의 최상급 비싼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시모 말에 따르면 대단한 분들이니 그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내심 재산이 상당하시니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요구들을 잘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집안 좋고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시던 신모가 마련해준 신혼집은 그저 평범한 서울의 한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5억 정도 되어서 불평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자랑하던 모양새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게 자랑자랑하던 재산 상태면 당연히 아파트를 사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남편에게 별다른 얘기 없이 큰 탈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기 옷이나 신발 등을 사들이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저는 미용실에 1년에 서너 번 가는데 본인은 2, 3주에 한 번은 청담동에 미용실을 예약해서 다니고 심지어 스킨케어 관리도 받고 있었으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빤히 백화점 매장 관리직 월급에 비해 자기 치장하는 데 씀씀이가 너무 컸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 말끔한 옷차림이 좋았는데 월급 대부분을 자기에게만 써대니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가 되었어요. 제 월급의 반 이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대부분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돈 쓰면 언제 모아? 내가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지난달에는 10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주지 않았어? 그럼 자기 월급이 얼만데? 난 지금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야.
내 월급은 다 오픈했는데 왜 자기는 숨겨? 내 월급으로 우리 먹는 거며 생활비 거의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하는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백화점에서 월급 나오는 거 푼돈이야. 그걸로 내 용돈하기 빠듯하다고. 정 부족하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보고. 전 이렇게 남편이 돈이 필요하면 시모가 도와주실 거라고 늘 말해와서 시모가 자산이 좀 되나 보다, 여유가 있으시면 정말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남편도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몇 년 전 남편이 건강검진 결과에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겁이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말이에요. 저는 걱정돼서 하루라도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몇 가지 관련 검사를 예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생각보다 여러 개였고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약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군요. 부부 둘 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 돈이 없겠냐고 생각이 들지만 부끄럽게도 네, 그 정도 돈도 없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임신을 하고 몸이 좋지 않아 휴직을 쓴 상태라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모아놓은 예금 적금을 깨서 생활비로 쓰며 살다 보니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늘 자기가 어머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큰 소리 쳤었잖아. 어머니께 검사비 부탁드려보자. 설마 아들 검사비를 안 주시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앞 휴게 공간 한켠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대화가 그리 긴지 한 30분가량 통화하고 돌아온 것 같았고 남편의 얼굴이 그리 밝지는 않았기에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참, 우리 엄마 한복집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 한복집에 손님이 끊긴 지 꽤 오래됐나 봐. 엄마도 하는 수 없이 벌어놓고 있던 돈 야금야금 쓰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돈 400만 원은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니까 보내주시겠지. 아니 결혼 전부터 그렇게 재산 있다고 으스대시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시모 한복집 단골 고객인 한 사모님의 한복을 실측하기 위해 단골 사모님 댁을 찾았다가 그 집의 은밀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모님 댁에 장애가 있는 자식을 숨기고 키웠다는 것을 시모가 알게 된 것이죠.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떠벌리다가 그 이야기가 소문을 타게 되고 그 사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모님은 이 소문이 퍼진 이야기를 알고는 충격에 몸져 누웠다고 해요. 당연하죠. 창피했다고 밖에 알리지 않고 쉬쉬한 자식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으니. 시모의 말실수로 인해 중요한 고객을 잃었을 뿐더러 그 사모님이 지역 유지나 구의원 등 대구 지역사회에서 꽤나 입김이 센 분이라서 많은 단골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단골 손님이 없어지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한복집이 파리가 날려서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지낸 게 3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존심 때문인지 본인 아들과 저에게는 쉬쉬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부동산까지 처분해가며 돈을 쓰고 계신 거죠. 제가 남편과 시모의 소비 성향을 모르나요? 입는 것부터 집에 두는 것까지 좋은 거 비싼 것만 찾는 양반인데 그 씀씀이가 돈이 없다고 줄어들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꽤 많이 모았던 재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본인도 걱정이 돼서 저희에게 털어놓은 거겠죠. 정말 모자가 이런 것까지 담는 걸까요? 시모 상황이 이 지경인 것을 알게 됐는데 남편 병원비를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려 남편의 검사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댁이 잘 산다고 생각하셔서 왜 이 정도의 돈을 구하기 어려워하는지 궁금해하셨지만 그냥 저희끼리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겨우 이야기를 둘러댔죠. 다행히 남편의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휴직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회사에 복직했어요. 임신하고서 아픈 몸으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여전히 돈을 낭비하고 오히려 제가 회사에 가니 골프까지 배우겠다고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저축을 해야 하고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저를 늘 쪼잔하게 잔소리하는 옆에 내 취급을 하며 자기 좋을 때도 여전히 돈을 쓰고 다니는 거 있죠.
참다 못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하소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도리어 화를 내지 뭡니까? 이제 네가 아주 기세가 등등하구나. 지난번에 한목집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나 내가 막대해도 되는 것 같아? 너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이제 어디 장관 부인 한복도 받을 거고 말이야.